뭐 어쩌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안녕하세요. 쉽지만 깊이 있게 박강생이사의 춘닥터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의 신이자 위대한 정복자로 불렸던 사나이 알렉산더 대왕의 7번째 이야기. 벌써 7번째까지 꽤 많이 왔네요, 그죠? 바로 가우가멜라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전투 두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소스 전투와 가우가멜라 전투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소스 전투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우스 3세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최강 병력을 이끌고 알렉산드로스를 깨부시기에 왔다가 자신이 대패를 했던 그런 전투였죠. 반면에 가우가멜라 전투 같은 경우에는 정말 페르시아의 최후의 결사 항전이었다. 다리우스의 영혼까지 쥐어짰던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우가멜라 전투가 왜 그렇게 유명하고 또 페르시아 최후의 숨통을 끊었던 그런 전투가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지금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된 알렉산드로스, 대승을 거둔 알렉산드로스는 도망친 다리우스 3세를 바로 뒤쫓아서 동쪽으로 진군하지 않고 남쪽인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알렉산드로스는 뛰어난 명장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전투에서 자잘하게 승리를 한다고 한들 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냐? 바로 보급로의 확보와 후방의 안정화였던 것이죠. 쉽게 말해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잘 싸우는 무적의 군대라 하더라도 밥이 끊기면 싸울 힘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투에서 계속 이기며 승승장구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후방에서 뒤통수를 맞으면 당해낼 재간이 없을 것이다.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후방을 안정화시키고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즉 중근동 지방을 자신의 지역으로 확보하기로 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저번 편 내용이었던 그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하기 위한 알렉산드로스의 티로스 공방전, 정말 고대 사상 최악의 난이도로 알려져 있는 그 티로스 공방전을 힘겹게 치르고 그 뒤에 이제 레반트 지역을 완벽하게 확보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드디어 이집트를 향해 진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집트는 굉장히 저희에게도 익숙한 나라죠.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같은 굉장히 유명한 고대 유적지도 있고, 또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아재들이라면 이집트 출신의 굉장히 잘 나가는 축구 선수인 살라 같은 선수도 아실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이집트라는 나라는 고대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속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인류 문명의 시작을 4대 문명이라고 소위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4대 문명 중에서도 가장 먼저 시작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기원전 4000년경에 시작한 현재 중동 지역의 문명이죠. 그리고 이 문명의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위치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이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근처에서 서로 문화를 주고받으면서 또 태동한 문명이 있으니 그게 바로 이집트 문명인 것입니다. 사실 지도를 보셔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중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이 이집트 문명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런 문명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중간의 교두보 지역인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역과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 이 세 군데를 함께 묶어서 중근동 지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고, 또 역사가들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지금은 이 지역이 전쟁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사막도 엄청 많은 그런 지역이잖아요. 날씨도 되게 덥고 석유밖에 없고 이런 느낌인데, 당시에 사실 고대 시대에는 이 지역이 강도 굉장히 풍부했고 그다음에 사람이 경작지를 지을 만한 그런 비옥한 땅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위치를 보시면 사실 이 유럽과 그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이 중간에 교차하는 딱 그런 지점이 바로 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인데 하필 이 지역이 굉장히 또 비옥한 땅이었으니 얼마나 그 지역이 풍요롭고 중요한 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아마도 이 이집트라는 지역이 굉장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아마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또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의 아들인 파라오가 직접 나라를 통치하는, 그러니까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함부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파라오인 것인데, 알렉산드로스는 그 고유의 문화를 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이집트를 지배했던 페르시아인들은 지방 장관을 둬서 이집트를 통치했는데, 사실 지방 장관은 뭐 신의 아들 같은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가 굉장히 반란도 자주 일으켰었거든요. 이집트는 굉장히 신의 아들을 중요시하고, 이 신의 아들이 직접 나라를 다스려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것을 눈치를 딱 까고, 결국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그 신전으로 찾아가서 이 신관들에게 직접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탁을 받고 그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죠. 가뜩이나 페르시아의 지방 장관의 지배에 불만도 많았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지배자이자 또 이런 이집트의 고유의 문화도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친근하게 자신들의 문화에 익숙하게 힘을 쓴 그런 알렉산드로스에게 이집트인들이 훨씬 더 환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도 화답을 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알렉산드로스는 이 뛰어난 이집트의 문명 수준과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중요성에 걸맞은 새로운 신도시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속하는 그 대도서관으로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집트에서 신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열렬한 환영도 받고 알렉산드리아라는 정말 유명한 신도시까지 계획에 착공하게 된 알렉산드로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드디어 다리우스를 만나기 위해 다시 동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이소스 전투가 끝난 뒤에 승자였던 알렉산드로스와 패자였던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다시 재회하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당연히 양쪽 다 그 2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는 않았겠죠.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자신이 제일 처음에 정복한 소아시아, 그리고 이소스 전투 승리 후에 팔레스타인 레반트 지역과 북아프리카인 이집트 지역까지 확보를 함으로써 중근동 지방을 완벽하게 제패하고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후방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반면 다리우스 3세는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절박한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일단 이소스 전투에서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부대들과 주력 부대를 모두 잃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중요한 전투에서 대국의 황제인 자기 자신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기 때문에 그 황제로서의 권위도 엄청 추락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정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페르시아 남아있는 동쪽 지역의 군사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331년 드디어 알렉산드로스는 이집트를 떠나서 다리우스가 있는 페르시아 제국, 즉 동북 쪽을 향해서 진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알렉산드로스가 제패한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 지역은 바로 메소포타미아 지방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인류 문명이 최초로 시작을 했던 곳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 지역이 정말 발달된 문명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지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페르시아 제국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이자 가장 중요한 거점 지역이었겠죠. 실제로 페르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두 개인 바빌론과 수사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속하고 있었고, 그 도시들은 정말 엄청난 황금과 보물도 가지고 있던 초고도 문명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다리우스 입장에서는 이 지역을 당연히 절대로 뺏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이곳에서 알렉산드로스와 최후의 결전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전의 장소는 바로 현재 이라크 지역의 북동쪽의 작은 평원으로 알려진 가우가멜라라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가우가멜라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다리우스 3세 같은 경우에 알렉산드로스보다 자기가 어쨌든 유리했던 부분은 병력의 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를 해야 되는 공성전, 뭐 성에서 지키는 그런 걸 공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공성전을 선택하지 않고 이 넓은 평원에서 회전이라고 하죠. 이 평지에서 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부딪혀서 결판을 내는 걸 회전이라고 하는데, 이 회전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다리우스가 이 페르시아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병력의 수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 게다가 이 페르시아의 주력은 결국은 걸어다니는 보병보다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군단이 주력 부대였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당연히 더 드넓은 평지에서 활용도가 높은 부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자신의 최전력이 기마 군단이기도 하고 또 병력의 수에서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성을 지키는 그런 쫄리는 전투보다는 평원에서 한 방의 승부를 결정짓는 그런 회전으로 선택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쩌면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황이잖아요, 이 다리우스 3세가. 근데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답게 한번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 가오가멜라 전투이니 그 전장으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오가멜라 평원에 먼저 자리를 잡은 건 다리우스 3세였습니다. 아무래도 알렉산드로스가 이 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서 자신의 중근동 지방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로 넘어오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알렉산드로스보다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가 자신의 안방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싸우는 장소도 먼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굉장히 필사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다리우스 3세의 페르시아군 진영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다리우스 3세는 이소스 전투에서 크게 패했잖아요. 당연히 다시는 그 패배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래서 비장의 카드를 준비합니다. 짠! 이게 뭐냐면 바로 페르시아의 낫전차라고 불리는 유닛인데요. 말 그대로 이 마차 같은 전차 그리고 몇 마리의 말이 또 그 전차를 이끌고 그 전차 위에 병력이 타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자세히 보시면 그 바퀴에 긴 낫이 달려있어요. 1m 정도의 낫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전차가 앞으로 쫙 전진을 하면서 이 바퀴에 달린 낫으로 사람들을 쫙쫙 벤다 뭐 이런 유닛이었던 것이죠. 뭐 옛날에 뭐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것 같기도 해요. 배너 뭐 이런 영화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각적으로 굉장히 화려한 이 낫전차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아마도 알렉산드로스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중에 하나인 그 중무장 보병 고슴도치 팔랑크스 진영으로 유명한 중무장 보병을 조금이라도 깨부시고 싶었던 게 아닐까. 왜냐면 이 중무장 보병이 굉장히 방어력이 높단 말이에요. 고슴도치로 철갑으로 딱 감싸고 있으면 굉장히 뚫기 힘든 그런 진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낫전차로 그 진영을 좀 흐트러뜨리자 이런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는 또 코끼리 15마리를 또 데리고 와요. 뭐 얘는 반지의 장 같은 데서 봤던 것 같은데 이 코끼리 위에 병력이 타고 있고 이런 코끼리 부대를 데리고 온 건데 이제 페르시아가 굉장히 광활한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 즉 인도랑 국경을 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동쪽 지역에 있는 인도산 코끼리를 아마 전력으로 데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끼리는 일단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거대하고 고대 시대에서는 일단 탱크나 전차와 같은 그런 용도로 돌격용으로 쓰이려고 그렇게 다리우스가 비장의 카드로 데리고 왔던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다리우스는 이 비장의 카드 코끼리와 전차 부대를 가장 앞쪽에 전진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특히나 이 전차 부대는 굉장히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차 부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리우스는 이 가오가멜라의 땅을 미리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까지 시행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굉장히 절치부심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다리우스는 양쪽 날개, 즉 양이개는 페르시아의 자랑인 기마 군단을 배치합니다. 자, 그럼 일단 좌측 날개인 좌익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좌익이 가장 중요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의 좌익을 마주보는 위치는 결국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군의 오른쪽인 우익이거든요. 근데 이 마케도니아 군의 우익에는 어떤 병력이 배치했느냐? 항상 알렉산드로스가 직접 이끄는 최정예 기병부대, 즉 헤타이로이라고 불리는 그 최정예 기병 전력이 마케도니아 군에서는 우익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우익의 맞은편에 있는 페르시아의 좌익이 알렉산드로스를 직접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겠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사실 이 알렉산드로스의 최정예 기병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력을 갖고 있었는지 이소스 전투에서 직접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이 헤타이로이가 자신을 끝까지 쫓아온 게 너무 무서워서 결국은 겁에 질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리우스 3세는 정말로 페르시아의 좌익에 가장 힘을 줬다고 보시면 되고 알렉산드로스가 어떻게든 자신한테 또다시 돌격해오는 것을 피하고 싶었겠죠. 이 좌익의 사령관을 맡은 자가 바로 베소스라는 자입니다. 베소스는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인 박트리아의 총독이었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동쪽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 바로 현대시대의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 그 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탄탄하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에요.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좀 척박하고 좀 험준한 지형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그리고 이렇게 험준한 지역에는 항상 먹을 게 부족하고 민족성이 굉장히 좀 사나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박트리아 지방 역시 굉장히 민족이 좀 사납고
공격적이고 드세고 이런 민족성을 띠고 있었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소스는 그 지역의 총독이고 그 지역에 뛰어나고 사나운 기병들을 모았던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좌익에는 페르시아에서도 가장 사납고 험준한 지형인 박트리아 기병이 배치를 하고 있었고, 이 베소스가 알렉산드로스를 맨투맨처럼 수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른쪽 날개는 누가 위치해 있느냐? 오른쪽 날개인 우익에는 마자이오스라는 사령관이 배치가 되었는데요. 이 마자이오스 역시 페르시아의 어떤 바빌론 총독 출신인데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한 장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자이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 기병은 페르시아의 가장 중요한 엘리트 귀족 자제들의 기병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양쪽 날개에 다리우스는 자신의 최정예 전력인 기병 군단을 갈아 넣어서 모았던 것이라 보시면 되고, 총 3만 명으로 기마 군단의 수가 알려져 있는데 3만 명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였어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기병 자체가 많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렉산드로스 같은 경우도 기병이 10,000명이 채 안 됐거든요. 사실 알렉산드로스도 기병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유형의 왕이었는데 그럼에도 10,000명이 안 됐지만 이 페르시아는 정말 기마 군단을 긁어 모아서 3만 명까지 배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 이 중앙에는 늘 그렇듯 다리우스가 중앙에 위치해 있고 이 다리우스를 지키는 보병이 두껍게 포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당연히 다리우스 앞쪽으로는 전진 배치되어 있는 보병들이 싸움을 잘해야겠죠. 앞으로 나가면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우스의 앞쪽으로는 황제를 지키는 근위 부대인 이모탈, 그리고 그 앞에 또 이제 중무장 보병으로 알려진 그리스 용병단이 배치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는 이제 뭐 잡다한 경보병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다리우스 뒤쪽에 배치된 이 경보병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합지졸인 병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병력이 10에서 15만 명 정도로 역사가들이 추정을 하는데, 이런 굉장한 대군이 가우가멜라에 이제 결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알렉산드로스에 대한 진영을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고요? 네, 그러면 다음 편도 꼭 시청을 해주시고 이번 편 영상이 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알렉산드로스는 과연 다리우스에 맞춰서 어떤 진영을 짜고 어떤 전략을 갖고 나올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